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됐습니다. 정치 경력 1년만으로 대통령처럼 중차대한 자리를 책임질 수 있겠냐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와서 본 정치판에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 기술만 있었을 뿐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유력한 야당 후보가 부상하자 여당 대표는 뒷조사 파일을 만들고 있다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입니다. 아무리 야비하고 창피스러운 짓이라도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다 괜찮다? 이런 것이 현실 정치라면 이런 정치 경험은 없어도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치가 원래 무엇이어야 하고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낙동강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1959년 태풍 사라호가 한반도 남단을 강타했을 때 논밭이 모두 쓸려나가면서 저희 어머니의 꿈도 같이 쓸려나갔습니다. 진학하려는 꿈을 접고 저희 어머니는 입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강 건너에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4남매를 낳아 키우면서 저희 어머니는 내 자식들은 나처럼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겠다. 끊임없이 다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 속에서 산업화 세대는 자신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자식 세대를 키워냈습니다. 나도 너희들처럼 살아보고 싶었다. 올해 80인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내려앉으면서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은퇴를 준비하는 당연했던 삶이 지금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뛰어오를 기회가 없으니까 금수저, 흑수저 차이가 따라잡혀지질 않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급소이고 가시입니다. 정치란 온 힘을 다해서 시대의 급소를 포착하고 가시를 빼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위 민주화 세력은 이런 정치는 외면하고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려고 국민들을 편갈라 싸움붙이는 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란 게 원래부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호도하면서 불법과 내로남불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지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 국민들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것은 정말 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웃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라면 지금처럼 기술 기반과 산업 지형이 지진처럼 변하는 세상 앞에서 함께 힘을 합칩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 기득권은 양보하고 개혁합시다 라고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신생아 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웁니까? 이 정부 3년 동안 전일제 일자리가 200만 개 날아갔습니다.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희망과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제학자로서 제가 단언컨대 투자하고 싶고 혁신하기 좋은 경제를 만드는 것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왜 안 되는지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뭐가 문제인지 굳은 살을 발라내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모든 개혁은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고 귀족 노조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뼈를 깎는 개혁을 말하지 않고 장밋빛 얘기만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개혁 어느 하나 입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곧 고갈될 것이 뻔한 국민연금도 방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정권 창출을 도운 민노총 비위 맞추느라고 최저임금을 2년에 30%나 올려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자동주문 기계로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범입니다.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꿈을 박살냈고 임대차법으로 전세도 씨를 말렸습니다. 이 정부가 근성 있게 한 것이라고는 빚을 내서 돈을 뿌리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박근혜 정부까지 지금까지 쌓인 빚이 660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3분의 2만큼을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 쌓았습니다. 일자리를 파괴한 것뿐만 아니라 빚더미까지 청년들한테 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자기보다 훨씬 더한 악성의 포퓰리즘에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지금 여권의 선두주자인 후보는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에게 돈을 똑같이 뿌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그 규모가 이미 세계 9등입니다. 그런데도 길에는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얹혀있는 큰 돌덩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돈을 뿌려서 세금주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말아먹고도 얼마나 국민이 우스웠으면 이런 짓을 반복합니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어떤 나라가 추락할지, 어떤 나라가 도약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세계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꿔야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데, 경쟁국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는 다 없앤다. 우리 경제를 꽉 막고 있는 혈맥은 뚫고야 만다. 이런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를 쇄신하지 않으면 청년들의 내일이 없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하이텍 제조업,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서비스업, 그리고 도약이 있는 스타트업, 전 세계가 동경하는 문화 콘텐츠, 그리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마음껏 뛰는 그런 희망찬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어야 선한 영향력이 사회를 퍼져나갑니다. 내 앞이 보여야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룰 속에서 힘껏 뛰어본 뒤에야 100%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운도 따랐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급소를 치료하고 가시를 빼내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는 너 죽고 나 죽자 정치를 끝내고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공존을 외치면서 편가르기만 해대는 위선자들을 역사에서 몰아내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가뜨리는 탈레반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진보의 탈을 쓰고 기득권 노조의 편만 들면서 개혁을 막아서는 그런 수구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권력이 만들어낸, 정치가 만들어낸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을 끝내는 화합의 선거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한국 경제의 굳은 살을 베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꿈꾸면 이룰 수 있고 바라면 원할 수 있는, 바라면 이룰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등을 밀어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희망을 얘기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믿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영향력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시대를 보내고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에는 안 계시고 다 밖에 계시고. 뭐 물어볼 거 있으세요? 아니요, 우선 출마 축하드립니다. 처음부터 현 정부가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다면서 출마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번쯤. 장면이 한 장면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 나라의 가장 꽉 막혀있는 병목을 뚫어야 되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너무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나와 계신 후보들, 앞으로 나오실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고민하고 있느냐. 그 점이 저희가 좀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나라도 나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경제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당내에서 불법부자 중에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유승민 의원도 전 의원도 계시는데 뭔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유승민 의원께서 아직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별로 들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회가 없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시혜성으로 뭘 나눠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 문제의식을 제가 가장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사실 앞서도 서울시장 후보라던가 제가 당대표라던가 여러 번 많이 나왔었는데요. 대선으로 직행을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 성격의 이유는 어떤 건가요? 서울시장이나 당대표나 이름이 오르락내리긴 했지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됐었고요. 이번 대선도 사실 이번 후보들께서 갖고 나오신 얘기들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우리 시대의 급소를 제대로 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한 겁니다. 의원님, 혁신의 장애물 중에 하나로 귀중노조를 꼽으셨고요. 그리고 귀중노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보신 것 같은데, 민주노총을 또 이제 지칭을 하셨는데, 특별하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이유가 어떤지 저는 그런 문제의식은 오랫동안 가져왔고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가장 세게 느끼신 것은 이 정부가 시작하고 첫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오른 것. 그것은 사실은 원래 노총에서 주장했던 얘기를 그대로 여과 없이 정부가 시작했을 때 그대로 시행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 것인지를 전문가들은 이미 다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준이 올라있는 경제는 그 정도의 충격을 아주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미 경제 수준이 돼 있는 나라는 그 정도의 충격을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 성장률도 되게 낮고. 그러니 이것은 저같이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정권과 그 정권의 정권 창출을 도운 세력 간의 결탁에 의해서 벌어진 거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선언문에서 이재명 부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취재한 것 같은데, 이재명 부사 측에서는 이제 의원이 출마를 놓고 대통령 깡과 관련된 이런 발언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이 생각이 좀 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깜이 아니라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재명 부사 측에서 이제 의원이 출마를 놓고 대통령 깡인지 아닌지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필요할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 예. 모든 후보가 깜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검증 대상이죠. 당내에서는 어제 보도되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사석방송 조진 의원이 망중어라는 물고기 비웃한 이야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그 망둥어가 뛰니까 숭어도 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건 농담이고, 저는 우리 당의 경선을 흥미롭게 만들고 수준을 높이는 모든 후보,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후보, 또 범야권의 후보들 모두가 다 숭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망둥어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목적은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더 나은 나라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는 별 의미가 없지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스파링 파트너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인터뷰에 나왔는데요. 이게 좀 어떤 의미고 좀 잔인하게 있으신 건지 설명드릴게요. 지금 나온 질문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범야권에 있는 후보들은 앞으로 나오실 분들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사실은 같은 편이죠. 모두가 모두의 스파링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모두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주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과 논쟁을 겪겠지만 결국 큰 목적 하에서는 서로의 모두가 모두의 스파링 파트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님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윤석열 총장님 그 기자회견은 굉장히 선명하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자신이 왜 지금 여기에 나왔는지를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이 정부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가 좀 전에 천원문에서 얘기했듯이 민주화 87년 6.29 이후에 지금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문제인데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거를 해결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한데 정말 우리 세대의 급소가 뭐냐? 다음 세대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회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사회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윤 총장님 그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제가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청년 세대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요. 우리 권 선생님 우리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가도 괜찮아요? 네, 말씀하세요.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신 청년 정책 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공약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 딜리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건 차차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면 좀 김이 빠지잖아요. 그 페이스북 등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 그리고 나아가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원하실까요? 기본소득은 제가 조금 전에 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사회의 굉장히 어두운 점은 우리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해서 그 발전하지 못한 부분과 발전한 부분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좋은 숫자를 말씀드리면 1970년에 중학교 진학률이 40%였어요. 그 숫자가 잘 안 들어오시죠? 지금 60대 초반의 어르신도 아니죠. 굉장히 젊은 분들인데 그 나이 또래는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60%란 뜻입니다. 그때는 그게 동네에서 아주 그 보통의 현상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처럼 빨리 발전하는 나라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매우 한정됐고 지금 그러니까 택시 운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는 격차가 굉장히 큰 나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격차를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시대의 또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거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해졌는데 모든 국민에게 돈을 똑같이 나눠준다는 건 어떻게 해도 합리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지사님께서 만들어낸 스토리가 그게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복지 아니라 경제성장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뿌리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는 새로운 스토리를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에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가 돈을 뿌려서 경제성장을 시키는 일은 인류 역사에 없어요. 잠깐의 경기 변동을 우리가 이 출렁이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무슨 얘기냐? 아주 기본적인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축적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뒤집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분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할까요? 저희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이따 몇 시쯤? 1시 반에 다시 저희 기자회견, 저희 방으로 911호로 오시면 의원님 더 예, 얘기하실 거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그때 오시면 돼요. 10시 반에 이준석 대표 만나요. 네.